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작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생존 경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목이 공금 의식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부제목을 만들었는데, 공금 의식이라는 말도 약간 좀 생소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라는 것도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자, 우선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2030들의 신용 불량자 반년 사이에 1만 7천 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 1억 이상의 빚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도 내용에 의하면 사실 이게 작년 기준이긴 한데 20, 30대 신용불량자가 24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사실 우리가 신용불량 그러면 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2030들 중에 뭐 물론 사업했던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 나이에 이렇게 대단한 무슨 사업체를 하다가 잘못됐을 일은 없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이 유독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빚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또 뭘까요? 작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30%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내용을 보니까 뭐 전 연령층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 증가한 건 맞는데, 놀랍게도 20대는 45.3%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20대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날까? 여러분들은 이 원인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걸까? 이게 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다라는 개념입니다. 요즘 그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뭐 약간 우스갯소리 같기도 하고 약간 씁쓸한 것 같기도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마 이 교사분께서 조사를 해서 올린 것 같아요. 장래 희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때는 뭐 장래 희망하면 교사, 군인 뭐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대통령 하겠다 뭐 이런 분도 있었고. 근데 놀랍게도 3위가 뭐였냐면 연예인이었습니다. 아이돌 되겠다라는 친구들이 요즘 많아요. 이건 뭐 괜찮은 것 같죠, 그죠? 2위가 놀랍게도 건물주였습니다. 뭐 좀 한참 지난 얘기긴 한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참 대단하다. 자, 그러면 1위는 뭘까요? 야, 이게 궁금하다. 연예인도 아니고 건물주도 아니고 1위는 바로 뭐였냐면 건물 있는 연예인입니다. 생각만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우스개로 넘길 수 있는 얘기인데, 한편 보면은 아이들 머릿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아이들조차도 돈이라는 것을 땀 흘려서 벌어서 성공해서 버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손쉬운 방법으로 버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뭐 건물주가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연예인이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경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올바른 경제 개념이라는 게 뭐냐? 지금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라는 게 중학교 때 이제 배우는데, 첫 번째 요겁니다. 인생에는 4단계가 있어요. 유소년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유소년기는 다 지난 것 같아요. 보니까 얼굴은 유소년기인 분들 좀 있는데 다 유소년기 넘었다 이거죠. 유소년기가 뭐냐? 보통 0세에서 20세까지인데 이 시기는 오로지 경제적인 부분을 누구한테 의존하죠? 부모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되냐라고 돼 있냐면 바람직한 경제 개념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람직한 경제 개념.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모든 소비는 소득에 맞춰지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빚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소비가 본인 소득에 안 맞춰져서 그러는 거죠. 어디에 맞춰지고 있어요? 본인 소득에 안 맞춰지고 인스타그램에 맞춰지고 있는 거죠. 인스타그램에 맞춰지니까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된다. 자, 두 번째 시기는 언제냐? 청년기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청년기죠. 청년기. 청년기는 보통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는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생산활동.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경제활동을 생산, 그 다음에 분배, 그 다음에 소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하는데 생산활동에 참여를 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면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는 뭔가를 생산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도 있고 소비도 있는 시기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목돈을 모으면서 신용점수를 쌓아야 될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가 나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2030이 지금 빚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걸 배운 대로 안 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냐? 목돈을 모으면서 신용점수를 올려라 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자, 이 시기를 지금 마이너스로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시기는 언제냐면 장년기입니다. 장년기. 그러니까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이 시기에는 소득도 많고 소비도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득도 많고 소비도 많지만 그중에 일부를 투자를 통해서 은퇴 이후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장년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을 하려면 한참 남아있는 시기인데 바로 노후기가 되겠죠. 노년기. 근데 이 노년기가 뭘 해야 되느냐?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소비는 어때요? 소비도 없어지나요? 이 세상에 정말 절대 안 없어지고 가장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과 세금과 소비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소비가 있어요. 소득은 불확실하지만. 자,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활동을 통해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된다. 사회활동을 하는 게 왜 합리적인 소비냐?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던 사람이 갑자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 그러면 돈을 더 쓰겠습니까? 덜 쓰겠습니까? 더 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면 그 시기 동안에는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사회활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꼭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소비가 조금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시기에 각 시기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여기에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청년이 많이 있으시니까 여기 뭐 대부분 다 청년이니까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냐? 목돈을 모아라라고.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 지킨다고 뭐 그 죽는 건 아니죠. 안 지킨다고 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라고 하는 거를 조금 편안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씹어서 이렇게 딱 소화시키기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세 권의 문제집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입시를 경험한 세대다 보니까 이 세 권의 문제집 그럼 머릿속에 싹 들어올 것 같아. 세 권의 문제집이야. 자, 첫 번째 문제집은 뭐냐? 가족 구성기라고 하는 문제집입니다. 가족 구성기라는 문제집. 두 번째 문제집은 자녀 성장기라는 문제집. 마지막 세 번째 문제집은 노후 생활기라는 문제. 자, 이 세 권의 문제집을 잘 풀어야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잘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집은
39살까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집. 자, 근데 첫 번째 문제집은 아까 제가 요 앞에 4단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문제집은 여러분만 잘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부모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기가 20세부터 39세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모님이 사실 조금 뭐 뒷받침도 좀 해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문제집은 이제 가족이 형성이 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장년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40세부터 60세. 자, 여기에 가장 많은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몰려 있는 시기거든요. 장년기. 자, 자녀 성장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 시기에 자녀 성장기 시기에 여러분들이 경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첫 번째 문제집과 두 번째 문제집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집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잘 푸는 게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잘 못 풀면 세 번째 문제집까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가 미적분을 잘 하려면 기초인 뭐 인수분해나 1차,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 미적분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예 내가 그냥 두 번째 문제집은 못 풀었는데 그냥 세 번째 문제집부터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두 번째 문제집이 풀리는 사람만이 세 번째 문제집이 풀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 번째 문제집이 여기 있는 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풀다 보면 그냥 끝났어. 왜냐하면 60에 은퇴해서 조금 풀다 보면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7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풀다 보면 그냥 끝났어, 인생이.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문제집이 지금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엄청나게 불수능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60세 은퇴하면 70, 80까지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렇게 말을 하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느낌이 안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1990년대생들의 평균 기대여명이 95세라고 합니다. 그럼 평균 기대여명이라는 게 뭐냐? 그냥 안 건강하고 평균만 건강해도 그냥 95세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운이 좀 안 좋아서 좀 더 건강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운이 안 좋은 건 아니죠, 이게. 하여튼 뭐 좋은 거긴 한데 조금 더 건강해 버리면 그냥 바로 가볍게 100세를 넘어선다. 제가 50대 중반인데 저는 50대 지금 현재 50대 3명 중에 1명도 100세를 넘길 거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0세에 은퇴하고 40년을 국민연금만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두 번째 문제집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두 번째 문제집이 풀려야 세 번째 문제집이 풀리니까. 근데 두 번째 문제집 풀기도 전에 미리 예비 학습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신용불량자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얘기하면 그래. 아유 그냥 뭐 지돈 갖고 지가 알아서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신경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개인의 경제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죠.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적 문제가 됩니다. 결국 거기에 세금이 투여가 돼요. 그 누구 돈에서 나온 돈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건 절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자, 그래서 생애 주기별 우리 자산관리 아까 얘기를 우리가 소득과 소비로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소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소득 곡선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0대 초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소득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소득이 유지되지 못하고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급격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산 모양으로 봤을 때 높은 봉오리를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절대 가장 확실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과 세금과 소비라고 했죠. 소비는 죽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유소년기 때조차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죽는 그날까지 소비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기간인 A 구간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소득보다 소비가 무조건 많죠. 그래서 부모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에는 플러스 이게 있고요. 근데 마지막 기간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인생은 언제부터 오느냐.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소득보다 소비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인생을 언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느냐. 결국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의 B라고 하는 구간, 소득이 소비보다 유일하게 많을 수 있는 이 시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플러스를 내도 지금 시원치가 않은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나다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인생이라는 건 오늘 내일만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00세 시대라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망률 조사, 요걸 이제 보험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통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여성이 평균 수명이 90.7세로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평균 수명 자체가 실제 90세를 넘어서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연령을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제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가장 회사에서 높았던 분이 50대였던 것 같아. 사무실에서. 그분은 막 진짜 쳐다도 못 봐요. 엄청나게 높은 분이에요.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근데 제가 20대 때는 50대 그러면 와, 근데 높은 분이긴 한데 50대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야? 와, 저 정도 되면 인생 끝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20대가 대부분이니까 막 20대에 막 50대, 60대 보면 어우 진짜 저분은 정말 노인이네. 뭐 노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나이가 많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막상 50대가 돼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마음은 청춘인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예요. 그러니까 정녕 마음은 전혀 20대랑 다르지가 않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몸이 안 따라가고 상황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경제활동 기간이 이렇게 짧았는데 이제는 경제활동 기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혹시 그거 압니까? 우리나라에 60대 취업자 수하고 20대 취업자 수 중에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60대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놀랍게도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0대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20대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나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그래서 경제활동 기간이 지금 나이에 0.7을 곱하는 게 사실은 사회적 연령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30살 보면 와 30살은 진짜 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30이 된 거야. 나 큰일 났구나. 나도 이제 인생 끝났구나. 나도 회사에서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고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사회적 연령이 바뀌었다. 0.7을 곱하면 21살인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0.7 곱하세요. 이제 빨리. 곱했더니 다 지금 교복 입고 어디 가야 되지 지금 학교. 그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청년 중에서도 아주 새파란 청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달라진 생애 주기별 경제 개념이 필요하다. 왜?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소년기는 3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30세면 아직 청소년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27, 8에 막 경제활동에서 막 열심히 저축하고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루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20대 후반인데 아직도 공부하는 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 많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20대 후반인데 나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 아직도 사회 못 나가고 있어.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늦게 사회에 나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년기도 50세까지 늘어납니다. 어떻게든 저도 좀 포함시켜 보려고 50세까지 늘렸는데 그 안 되네. 또 몇 살 차이로. 어쨌든 진짜예요. 50세는 제가 봤을 때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진짜 제가 입사할 때는 50세 사장님도 있었는데 이젠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50세도 분명히 청년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50세까지 목돈을 모으면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장년기는 그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장년기 60세였는데 이제는 50세부터 70세까지가 장년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70까지는 경제활동이 돼야 됩니다. 70까지는 경제활동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야, 난 진짜 일하기가 싫다. 빨리 은퇴하고 싶다. 뭐 한때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파이어족.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파이어족은 일을 그만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막 저 사람 뭐 좀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자기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은퇴를 했다 그러지만 아니 그분들이 은퇴했으면 TV에 왜 나와? 유튜브는 왜 해? 여러분 그분들은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그만둔 거예요. 진정한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만두고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바꾼 사람, 그게 파이어족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년기가 70세까지 늘어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주목하셔야 돼요. 70세까지 경제활동이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0세까지인 청년기까지는 내가 아직 성장을 덜 했으니까 조금 뭐 하기 싫어도 그냥 뭐 회사 나랑 잘 안 맞는 게 있어도 회사를 나가는 생계형 경제활동을 했다면 장년기 때 뭘 해야 된다? 60, 70대도 나 진짜 하기 싫은데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지라는 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인생은 정말 고달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년기 때 여러분들 뭘 설계를 해야 되냐? 내가 청년기 때는 뭐 회사를 갔는데 그 일이 뭐 나랑 솔직히 막 너무 잘 맞지는 않더라. 그래도 뭐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하는 수는 있는데 장년기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년기 때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장년기 때는 투자를 통해서 뭔가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 투자가 주식 투자가 아니고 코인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을 찾아내서 나라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 노년기는 이제 70세부터 100세까지. 그때는 경제활동은 뭐 하면 좋은데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는 이제 건강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보면 지내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청년기시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경제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저도 부자 이야기를 살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유층이라고 얘기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유층을 어떻게 보냐? 많은 분들은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로 많이 봐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뭐 한 조사에 하면 뭐 적어도 한 30억은 있어야, 한 50억은 있어야 뭐 부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산으로 보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산이 아닌 소득의 형태로 경제 계층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로지 자본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사람, 그걸 부유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나 되냐, 자산이 얼마나 되냐 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자본소득으로만 생활한다. 자본소득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이 나오는 거야. 은행 이자로 나오든 주식 배당으로 나오든 부동산 월세로 나오든, 그죠? 이게 자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까딱은 하겠죠. 예. 뭐 까딱을 안 하진 않지. 뭐 은행을 클릭은 해야지. 예. 그다음 뭐 임대업 하는 분도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건 아니죠. 상당히 또 공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이렇게 자본소득으로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부유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재벌 회장님들은 그러면 부유층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왜 회사 왜 가는 거야? 회사 가잖아.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잖아. 그분들은 그게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데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 부유층은 뭐다? 영어로 upper class라고 하는데 부유층은 오직 자본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뭐냐? 근로소득이 있는데 거기에 자본소득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혹시 한 1년 정도 어디 안식년을 가져도 자본소득으로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약간의 자본소득이 있는 사람이죠. 요걸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들 클래스예요, 미들 클래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부자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산층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근로소득도 있고 자본소득도 있어야 된다. 자, 70% 대다수에서 여기 이제 왠지 불길한 예감이, 저기가 내가 저기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는 오로지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뭘까요? 부유층, 중산층, 그 다음 뭐예요? 서민층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영어로 보면 부유층은 upper class라고 하고 중산층은 middle class라고 하는데 서민층은 영어로 working class입니다. 워킹 하면 다 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 워킹을 해야 되잖아요. 워킹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로지 워킹에만 생계를 의존하면 그게 서민층이라는 겁니다. 연봉 2억 3억이 돼도 회사 안 가면 나 생활 안 돼요 라고 하면 서민인 거예요. 자, 좀 새로운 개념이죠. 자, 이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목표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중산층으로의 진입입니다.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첫 번째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나는 회사는 가니까 일단 근로소득은 있잖아. 하나만 더 확보하면 돼. 뭐예요? 자본소득. 그러니까 자본소득만으로 생활할 정도로 자본소득이 크지는 않아도 그래도 자본소득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거고 중산층에 진입을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부유층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에 대한 개념과 부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가 세웠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걸 잘해야, 어떤 관리를 잘해야 이제부터 우리가 중산층으로 갈 수 있고 또 부자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채 관리입니다. 부채 관리. 부채 관리가 뭐냐면 이게 부채를 우리가 빚이라 그러죠. 빚. 좋은 부채하고 나쁜 부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빚도 다 같은 빚이 아니야. 20대를 만나봤더니 빚이 있는데 그게 다 같은 빚이 아니더라. 자, 여기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일단 세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이 보전이 되느냐, 그 다음에 투자 효과가 있느냐, 금리 수준이 높냐 낮냐, 이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카드론 현금 서비스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아요? 왠지 나쁜 거 같죠? 카드론으로 빌린 돈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느 통장에 있을까요? 다 써버렸죠.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돈이 모자라. 카드 값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달에 메꿀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주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받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이 안 됩니다. 투자 효과 당연히 없죠. 거기다가 금리는 여러분 리볼빙 같은 경우는 최대 연 20%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여러분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어디 무슨 집을 사거나 투자했을 가능성은 적죠. 자,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봤을 때 원금이 보전이 되느냐 아니면 투자 효과가 있느냐, 금리 수준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좋은 부채인지 안 좋은 부채인지가 우리가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저는 좋다고 보질 않아요. 그런데 아까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보다는 나아요. 왜? 일단 원금은 보장이 되잖아. 내가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돈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업자 대출이. 사업자 대출은 뭐냐? 내가 이걸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어떤 사업체에 투여한 거예요. 돈을 버는 일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돈을 번다면 그 빚은, 그 대출은 내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부채. 예를 들면 집을 살 때 내 주택에 돈이 모자라서 예를 들면 대출을 받았다. 그거는 그래도 집값이 오르면은 뭔가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빚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빚이 아니고 구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얼굴을 딱 보니까 운동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BMI 지수라고 들어보셨죠? BMI 지수가 뭐냐?
바로 바디 매스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자기 키에 비해서 얼마나 적정한 몸무게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돈 관리에도 BMI 지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borrowing mass index입니다. borrowing이라는 거는 이제 남한테 돈을 빌려오는 거니까 차입이죠, 차입. 돈 빌려오는 거에도 이게 정상적인 지수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들의 3개월 소득분의 총 빌린 돈을 분자값에 놓고 따지면 딱 지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상 범위가 어디를 어떻게 돼 있냐면 정상 범위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5까지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월급이 300이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월급이 300이다. 그러면은 3개월 소득은 900이죠. 그럼 월급 300인 사람이 가장 정상 범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1,350만 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지수가 1.5 정도 나오거든요. 1.5.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3달치 월소득보다 더 많은 신용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 갚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 월급의 3개월 1.5라고 했으니까 최대 4.5개월치보다 더 많은 신용대출 받았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받고 있는 신용대출의 크기가 1.5를 넘는다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용위험 초기라고 나와 있고 2.0이 넘으면 신용고위험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2.5가 넘으면 신용초고위험입니다. 이건 은행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제가 만들었다 그랬죠. 은행은 이거보다 더 넉넉하게 빌려줘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신용이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건 은행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회수 가능한 수준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은.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비자죠.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빌려주네? 그거는 빌려주는 사람이 안 떼일 수준으로 만드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BMI 지수를 잘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비 관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에 소비가 맞춰지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어때요? 느낌에 반값 세일. 와, 이거 대박인데. 와, 씨. 역대급 반값 세일.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이건 사야 된다. 여러분 저는 100% 세일 받거든요. 안 사.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걸 왜 사? 저는 오히려 이게 50% 세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이거 뭐야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50% 세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냥 기분이 나빠요. 왜 나쁘냐? 아니 그러면 50% 싸게 팔 수 있었던 걸 여태까지 지금 100% 팔았던 거잖아.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벌고 모으고 쓰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벌고 모으고 쓰고가 원래 기본인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쓰고 갚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쓰고 못 갚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본주의 마케팅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한 달에 1년에 한 30만 원만 좀 기부해 주세요. 이런 어떻게 하실래요? 어떠세요? 기부 좋은 일이잖아. 30만 원만 기부해 주세요. 그럼 근데 기부는 좋은 건데 30만 원 부담된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30만 원 부담되잖아. 나도 힘든데. 근데 여러분 하루에 820원만 기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때요? 느낌이? 아까보다는 좀 괜찮죠? 그죠? 하루에 820원? 820원으로 내가 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험료 한 달에 9만 원 그럼 뭐 그렇게 10만 원도 안 되네? 근데 예를 들면 이게 30년 납이면 3,24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기 여기 어머님들이 좀 많이 하시는데 렌탈 같은 거 보면 정수기 한 달에 29,000, 3만 원도 안 돼. 근데 요거 5년만 내면 174만 원인데 그냥 한 2대 사고도 남아. 여러분 이렇게 마케팅은 여러분들한테 금액을 쪼개서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명품 가방도 60개월 할부가 있더라고. 크로스백인데 뭐 138만 원인가? 근데 뭐 한 하루에 한 달에 23,000원씩 5년 내야 돼.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자본주의 마케팅이 우리를 이렇게 현혹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그 인스톨먼트라고 하죠. 분할해서 보여줄 때 우리는 토탈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토탈로 생각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BMI 지수 중에 Borrowing Mass Index라는 거 있었죠? 차입 질량 지수. 또 하나가 있습니다. BMI 지수 중에 Blow Up Mass Index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나의 소득에 걸맞는 차를 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 세후 연소득의 0.5 그러니까 6개월치 연봉분의 차량 가격을 해보면 딱 나오는 거죠. 숫자가. 이게 정상 수치는 역시 1.5까지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월소득의 최대 9개월까지는 정상인데 내 월소득의 9개월보다 더 비싼 차를 탄다? 한마디로 저는 그냥 미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딱 나타났어,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저 차를 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훌륭하다, 멋있다 이러죠. 근데 와, 쟤가 저런 차를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차를 탄다는 거는 와, 경제적으로 성공했구나가 아니라 나만 그런가?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나? 난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던데.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비싼 차를 타면 서양 사람들 기준인데 서양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상 범위 내의 차를 타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년 정도 지나면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고 있냐면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5년 후에 자동차의 평균 잔존가액이라는 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년 지나면 그 차의 65%가 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천만 원짜리 차를 딱 사고 야, 나는 이제 5천만 원짜리 재산이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재산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돈이 줄어들게 된다. 차만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차에 들어가는 비용, 보험료, 통행료,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대리비, 발렛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세금이 들어가요. 자,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감가상각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감가상각비만큼 내가 5년 후에 또 그 차를 타려면 또 그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할부금이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라고 하는 것은 본인 소득의 6개월 이내에 되는 차를 타야 되고요. 수도권이라고 하면, 광역시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월소득 400 이하는 사면 안 됩니다. 왜냐? 사는 순간 내 경제 관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그래요. 제가 한번 어디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첫 월급을 155만 원을 탔거든요. 155만 원을 타서 124만 원을 저축했어요.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소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고 싶은 게 있고 이거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일단 이게 정말 좋은 소비가 되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제 삼심제도라는 거를 한번 시행을 해보자. 우리나라에 보면 사법제도에 재판 몇 번 하죠? 3번 하죠, 3번. 마찬가지로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재판을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딱 3가지만 물어보고 결제 버튼 누르시면 돼요. 첫 번째 심사는 뭐냐? 필요한 것이냐?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살 리가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필요하지 않아도 살걸요. 두 번째, 예산은 있는가? 물어보시고 세 번째는 대체제는 없는가? 자, 여기까지 해서 3심이야. 통과됐어. 그러면 결제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근데 물건이 왔어. 언박싱을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는 3심이 끝나더라도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 반품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비는 잘못될 리가 없겠죠. 1심, 2심, 3심, 그리고 재심까지. 간단한 거지만 이런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물건을 사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소 마켓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상당히 알뜰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사들인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목표 관리입니다. 정말로 행운인 사람,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월급 400번 받으면 끝납니다.
진짜 이건 행운인 사람이거든요. 월급 400번 받으면 끝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에서 가장 핵심이 오늘 제가 부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금의식이라는 겁니다. 공금의식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현재에 내가 있고요. 10년 후에 내가 있고요. 20년 후에 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년 후에 은퇴한 내가 있을 수 있죠. 월급은 엄연히 개인 돈이 아니라 공금입니다. 다만 여러분한테 돈을 맡긴 거예요. 누가? 미래의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돈을 맡긴 거야 지금. 그러니까 관리는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가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에서 그래프를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목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돈 만드는 비결 간단해요. 제가 4가지만 딱 뽑아왔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증액저축입니다. 저는 이걸 한번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증액저축. 이 마인드로 저축을 하시면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통장을 4개로 나누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통장을 뭐 4개까지 나눠 굉장히 뭐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는 사장님이에요. 퇴직금을 가지고 치킨집을 열었어요. 그 치킨집 치킨 장사가 처음에 오픈빨이라고 그러나요? 보통 잘 되죠? 막 치킨을 튀깁니다. 막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정신이 없어 장사하느라고. 과연 그 사장님 매일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인지 장부에다 적을 것 같습니까? 안 적을 것 같습니까? 안 적습니다. 왜 안 적는 줄 아세요? 이 돈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돈 남으면 가져오면 되고 모자라면 그냥 거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공금처럼 관리 안 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장님이 자기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연 게 아니고 치킨집을 여는데 돈이 모자라서 3명의 투자자가 각각 1억씩 투자를 해갖고 치킨집을 열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날 장사를 하고 나서 그날의 매출과 비용과 수익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이 사람은 적습니다. 왜? 이게 공금이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10년 후에 나, 20년 후에 나, 30년 후에 나라고 하는 투자자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회사처럼 여러분들의 돈 관리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 실패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신용불량자. 왜 신용불량자가 20대 됐을까요? 이런 공금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받는 월급은 100%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의 주주이자 투자자인 미래의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지금 내가 관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이건 공금 엄연한 유용이다. 이 마인드로 돈 관리를 하는데 실패할 리가 절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장도 이렇게 3개 또는 4개로 나눠야 됩니다. 월급 받는 통장 다 있죠? 그 다음에 2번째, 소비 통장이 있어요? 그건 없는데? 그냥 월급 통장에서 다 그냥. 여러분, 소비 통장이 뭐예요? 내가 나한테 한 달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통장에서 쓰지 마시고 내가 나한테 월급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금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절지출 통장이라는 게 뭐냐? 계절지출. 여러분, 매달 똑같이 돈 써요? 어떻게 1년 12달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항상 돈 쓰는 게, 물론 그럴 때도 그런 것도 있죠. 기본적인 교통비, 통신비, 뭐 문화 레저비, 뭐 외식비 이런 거는 그렇게 그냥 일정하죠. 근데 문제는 명절이나 여행이나 이벤트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할까? 그럼 특정한 계절에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한 계절에만 나가는 거를 빤히 아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5월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지? 왜 이렇게 가정의 달에 돈이 많이 나가지? 그 5월 오는지 몰랐어요? 여름에 휴가 가는지 몰랐어요?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공금의식이 없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지출 통장 따로 만들어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명절에 쓰는 돈, 여행에 쓰는 돈, 이벤트에 쓰는 돈,
또 뭡니까? 뭐 예를 들면 겨울 옷 살 때 쓰는 돈. 이런 걸 따로 관리하는 통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 몰랐는데 갑자기 쓰게 되는 돈 있잖아요. 뭐 경조사가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막 병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은 예비자금 통장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딱 그러니까 내 월급이고 내 돈인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주식회사의 회계 처리처럼 해야 되는구나. 왜? 제가 말씀드렸죠? 3명의 주주가 눈이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3명의 주주가 누구예요? 10년 후에나 20년 후에나 30년 후에 납니다. 그 개념을 갖지 않고 돈 관리하는 사람 반드시 돈 관리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면서 눈빛이 조금 아까보다는 좀 바뀌었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자, 지금부터 재테크의 프로세스를 바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모으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선저축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모으면 그때야 비로소 아껴지고 그래서 불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목돈 관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내 돈인 줄 알았던 월급이 공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세계 부자 순위 5위까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1위는 바로 누구냐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입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누구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 그룹의 회장입니다. 이분 한국 사람 매우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명품을 많이 소비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2위는 누구냐면 여러분도 친숙한 일론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위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이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입니다. 5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에요. 자, 이 5명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5명 중에서 혹시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이 있습니까? 워렌 버핏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워렌 버핏도 의외로 본인이 이렇게 모바일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아니고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의 성공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 중에는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이분들은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빨리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너무 죽도록 얼마나 좋아하냐면 일론 머스크는 한 주에 100시간씩 일한다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걸 누가 돈 준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가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자들 다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미친 듯이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해서 회사가 됐고 그게 주식회사가 되면서 주식이 생긴 거고 그래서 주식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 관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성장과 성공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인생은 말이죠. 투자해서 대박이 나가지고 갑자기 막 드라마틱한 변화? 그런 거 안 생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뭔가 내 인생에 쇼킹한 일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보다 인생을 먼저 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장 지속적인 것이 가장 혁명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웠던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의 개념 그리고 공금의식을 머릿속에 갖고 살아서 우리가 절대로 돈 관리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다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